이제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마샤 리네안 교수님이 만든 이론인데 여기 생물 사회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이 사람들이 좀 정서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.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 타고나기를 이제 이렇게 예민하게 타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하게 타고나기도 했고요. 뭔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얼마나 반응하느냐를 봤을 때 확실히 훨씬 더 과하게 반응을 해요. 그러니까 반응의 폭이 이제 굉장히 다르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회복에 대한 것인데요. 그러면 빨리 회복을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훨씬 감정이 굉장히 좀 풍부하고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훨씬 더 더디게 회복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정서적인 좀 민감성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타고난 사람들이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좀 가정 환경인데 이제 이런 좀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만나면 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게 이 이론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변증법적 행동 치료라고 하는 치료를 통해서 보통은 많이 권하게 되는데요. 일반적인 그냥 상담을 찾아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내 주변에 이런 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렇게 치셔갖고 좀 이걸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서울에 몇 군데 있으니까 이런 곳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우냐면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기는 하는데 뭐 사회 기술 훈련이라고 해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좀 건강하게 잘 맺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 배우죠? 그 사회기술 훈련 중에서 자기 감정 표현 혹은 자기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 자기주장 훈련 같은 것도 차근차근히 다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거리 두고 바라보는 것들을 훈련을 조금 많이 시키죠. 예를 들어 뭐 마음 챙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마음 챙김이 들어가니까 그냥 마음 챙김 치료 받으려면 되지 않느냐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다르죠, 그죠? 네, 그러니까 분명 현대의 많은 심리 치료들이 마음 챙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신이 일부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기본 구조는 행동치료나 인지행동치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. 여기 변증법적 행동치료도 분명히 명칭이 행동치료거든요. 그렇죠.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고 행동치료가 이 치료의 가장 본질이에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상당히 이분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그것을 참고 또 적절하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남들에게서 끌어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또 다양한 어떤 치료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것도 결국은 마음 챙김의 일종이니까요. 명상을 시키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그렇진 않은 거죠. 네, 그리고 뭐 고통 감내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. 이제 많은 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고통을 좀 참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경험을 하면 내가 못 참을 것 같다 혹은 내가 이런 감정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나쁜 감정들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참는 역치를 좀 높이는 이런 훈련들을 하기도 하고요. 정서 조절 기술. 이게 이제 정서 조절 못하는 것이 핵심 특징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그 뇌 안에 있는 오비토프론탈 콜텍스라고 하는 영역과 히포캠퍼스, 아미그달라 이런 애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조금 너무 비효율적인 대처를 합니다. 충동적으로. 그래서 많은 데가 일을 안 하네요. 그렇죠. 내가 왜 일을 좀 맞아요. 해야 되는데. 그래서 이런 정서 조절 기술을 가르치죠. 이 정서 조절 기술은 요새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로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. 마샤 린네안 교수님의 제자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도 미국에서 이제 나온 적이 있고 하는데 요거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연구가 좀 지속이 돼야 돼서 섣불리 그냥 난 이걸로 해결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서 조절 기술을 정통으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정서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정서를 이렇게 돌리는 훈련 아니면 그 정서가 이미 나한테 어떤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정서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다시 재구조화하는 훈련 뭐 거기서 의미를 다시 찾아내는 여러 가지 훈련들 이런 거 하면서 요지가 뭐냐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라면 어플 통해서 뭔가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.
이제 이 치료의 목표가 이제 뭐냐면 이제 몇 가지 치료 목표가 있는데 자해 행동을 감소를 시키는 게 주요 목표이고요. 실제로 자살 치료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받은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하는 비율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대요. 46%대 23%로 확실히 자살 시도도 적게 하고 병원에도 이제 뭔가 자살 행동을 하겠다고 자꾸 협박을 하니까 보통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응급실로 되게 많이 데리고 가거든요.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사람 자살할 것 같다. 그런데 이제 이런 응급실에 가거나 뭐 이런 병동에 입원하는 것도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살 사고를 실제로 시도를 해서 입원을 하는 이런 사고도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효과성을 본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약물도 혹시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최근에 메타 연구상으로는 아주 엄격하게 대조 연구를 해봤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플루옥세틴이나 라모트리긴이라고 우울 불안에 적용하는 약물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분들의 경계선 성격 특성을 줄여주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서 일단은 심리치료 쪽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충동적으로 자꾸 뭔가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조금 안정제를 같이 쓰실 필요는 있겠습니다. 제가 늘 수업 때도 얘기하는 건데 성격이 약으로 바뀌겠습니까? 맞아요. 아유, 그러면 뭐 남편도 약 먹이고 맞아요. 가야죠. 네,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. 근데 제가 그런데? 본 변증법적 행동치료들은 보통 1년 코스는 기본으로 잡으시던데요. 그게 계약을 할 때요. 1년을 최소한 같이 치료를 한다는 약속하에 계약서를 쓰고 시작을 하고요. 평균적인 치료 기간은 2.5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좀 다른 장애에 비해서는 치료 기간이 길다. 그렇지만 이제 또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자면 굉장히 예후가 좋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게 20, 30대 병이거든요. 보통은 20대, 30대 때 굉장히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기다가 또 그냥 자연스럽게 또 살면서 또 나이가 들으면서 좀 좋아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장애이기도 해요. 교수님들께서는 BPD 환자 케이스를 다루시면서 치료자로서 흔들리는 걸 느끼셨을 때 뭐 노하우나 경험 같은 게 있느냐? 저는 그렇게 이분이 이상화를 저한테 막 하셨을 때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제 자존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을 때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나를 좋게 봐서 어떡하지?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. 막 이 사람하고 병리적으로 막 본딩돼갖고 돌아다니거나 이런 적은 없긴 한데.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보통은 이런 BPD 환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이세요. 그래서 남의 허점도 되게 잘 보고요. 굉장히 굉장히 취약한 점을 이렇게 빗으로 확 꽂는 이런 능력이 좀 있어요. 그래갖고 이제 저는 수련생 시절에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보통은 수련생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좋은 심리치료사니까 나는 과연 심리학자로 자격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. 근데 막 너가 뭐 약간 뭔데 약간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통 하는 거죠. 뭐 너는 뭐 능력이 안 돼서 너 수련생밖에 안 돼.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런 공격들을 해서 제 분노를 이제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휘둘리지 않으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침착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괴롭더라고요. 아 이게 맞는 얘긴데요.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. 이분들 심리치료 하다 보면 되게 절실히 도움을 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되게 비난도 많이 하고 막 자극을 하거든요. 화도 내고.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병리에 대한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. 맞아요. 이 사람들 원래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반응이 당연히 올 거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그걸 크게 자극되지 않습니다. 올 게 왔구나. 너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이것이 내가 어떻게 치료로 다룰지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게 사실 당황스럽거나 화날 일이 아니죠. 그래서 병리에 대한 훈련, 교육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고. 네, 그래서 이제 임상심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이런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치료를 하더라도 좀 확실히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정신병리 안 배우고 정신병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상담하는 거는 저는 믿지 않아요. 임상 문제가 있으신 분들 특히 임상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
좀 몇 가지 좀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. 이제 그 여러 가지 경계선 성격 장애를 다룬 종단 연구들이 있었어요. 종단 연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추적을 한다는 연구인데요. 이런 경계선 성격 환자들이 16년 동안에 추적을 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99%가 2년 이상 16년 후에 추적을 해보니 2년 이상 이제 병에 대한 이런 병을 더 이상 진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좋아졌다.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. 78%는 이제 8년 동안이나 좀 병에 대한 증상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다.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.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의 연구를 말씀을 드리면 진단 후 10년을 추적을 해보니까 85%가 1년 동안이나 그 관해 상태였다. 그러니까 병의 증상이 없었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경계선 성격장애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저거 내 얘기 아니냐, 나도 조금 관계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간에 좋은 치료가 있고요. 검증된 좋은 치료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치료와 좋은 해결책을 꼭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최 선생님 마무리 그래서 해주시죠. 네. 경계성 성격 장애를 과거에는 그렇게도 봤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코라고 얘기하는 현실에서의 문제가 되게 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과 거기서 신경증이라는 사람들이 한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경계성이라고도 불렀는데요. 자, 사이코지만 자기 문제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고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괜찮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